네, 계속해서 12페이지 제2절 권리와 의무. 근데 이거 처음 공부를 해보면 이게 그 권리가 뭘까, 의무가 뭘까 이렇지만 그 법률 용어 자체를 이게 그 한문을 조합해 가지고 만든 용어들이잖아요. 우리 말 자체가. 그러니까 권리 그러면 뭐 권리 주체가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이 인정하는 힘 이렇게 써놨는데 너무 어려워 사실. 그러지 말고 권리는 이익을 누리는 거예요. 리 해서 둔법적 써서 이익이 되는데 그 이익을 누리는 권세가 있는 게 이게 권리죠. 그게 법적으로 보호되니까 권세가 있잖아요. 권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거기에 권리와 구별되는 개념들이 나와 있는데 바로 권리의 종류로 가셔서 보시면 이런 게 있다. 근데 권리라는 개념을 다시 조금 더 말씀드려 보면 봐보세요. 예를 들면 내가 내 물건에 대해서 책도 샀으니까 내 거야 이제. 내 거, 볼펜, 노트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내 거를 내 물건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가 쓰고 또 거기서 이익을 얻고 수익하고 나중에 팔아버릴 수도 있는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소유권인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그 소유권이랑 권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법적으로 보호되는 거야. 누가 내 거를 그냥 뺏어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죠. 보호받을 수 있어요. 네, 있어요. 그래서 권리다 이 말인 것입니다. 내가 예를 들면 친구한테 돈을 10만 원 꿔줬어. 그러면 내가 친구한테 그 10만 원을 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받을 권리가 있어. 그러면 거기서 10만 원을 받으면 내 이익이 늘어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법적으로 보호되는 거야. 이게 권리다 이 말입니다. 근데 권리를 내용에 따라서 분류를 해봤더니 이렇게 나눠지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재산권이 있고 가족권이 있고 인격권이 있고 사원권이 있더라 이런 얘기인데 도대체 이 권리 내용이 뭐냐? 이 재산권은 거기서 재산적 이익을 누리는 거죠. 가족권은 가족관계에서 생기는 이익을 누리는 거죠. 인격권은 인격적 이익을 누리는 거예요. 사원권은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에서 가지는 권리 이런 것들을 말한다는 것인 거다. 네, 재산권, 가족권, 인격권, 사원권이 있다. 그래서 요거는 또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도 해요. 아주 기초적인 문제로서 권리를 내용에 따라서 분류하면 재가 인사가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재가 인사는 뭐 꼭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뭐 재가를 해서 인사를 간 거야. 재가 인사 이렇게 기억을 해두자. 근데 요거는 또 이렇게 나눌 수도 있어요. 재산권과 재산권 아닌 거 요걸 비재산권이다 이렇게 또 말한다. 비재산권 그러면 사원권을 빼기도 하지만 일단 이렇게 비재산권 이렇게 나눠 놓을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재산권은 왜 재산권이냐면 재산적 이익을 누리는 건데 거기에 이 재산권 속에 물권 그리고 채권 그리고 지식재산권 요게 있다라고 하는데 물권은 이 물건이라는 재산적 이익을 내가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물권이다. 채권은 사람한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을 10만 원 꿔줘서 내가 받을 권리가 있어. 그러면 그 10만 원을 받으면 내 잔고가 늘어나서 재산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재산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지식재산권은 요게 사실 손에 잘 잡히지는 않지만 우리 머릿속에서 나온 창작물들이 정신적 창작물들이 돈이 되는 거야. 이게 지식재산권이다. 예를 들면 특허를 받았어. 내가 독창적으로 개발해가지고 특허를 받았단 말이야. 특허권이 인정이 되죠. 머릿속에서 나온 거지만 이게 돈이 되는 거죠. 그런 것을 지식재산권. 다만 이 용어와 관련해서 지식재산권 이게 아직도 신문에서는 지적재산권 이런 표현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데 지식재산권법이라는 것을 최근에 만들어서 지금은 용어를 이렇게 통일해서 쓰라고 했어. 그러면 통일해서 쓰라고 했으면 그에 따라 줘야 되겠죠.
그래서 지식재산권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는 거, 이것을 봐두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이제 지적재산권이라고 주로 많이 썼었고, 그 전에는 또 무체재산권이라고도 했었고, 뭐 공업소유권, 뭐 지적소유권 이런 표현들을 쓰기도 했는데, 그냥 지식재산권 이렇게 통일해서 쓰자.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물권과 관련해서 여기서 잠깐만 좀 말씀드리고 가자면, 사실 이거 입문 강의를 다 들은 분들은 그냥 제가 다 그 안에서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됐는데, 물권에는 이런 권리들이 있대요. 우리가 이제 따로 공부를 안 하지 않으니까 점유권이 있고, 점유권은 뭐냐면 점유하고 있으면 인정되는 권리가 점유권이에요. 내게 아니라도 내가 만약에 동생한테 뭘 빌려서 쓰고 있어. 그러면 나는 동생 거지만 내가 갖고 있죠. 그러면 점유권이란 권리가 있다, 이렇게 말한다. 그런데 점유권 말고 본권이라는 것이 있다. 근데 본권은 내가 점유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지 않고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본권에 소유권과 제한 물권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소유권은 내가 그 물건을 봐보세요. 내가 내 건데 만약에 내 거를 도둑이 훔쳐갔다 이러면 나는 지금 점유를 하고 있는 건 아니야. 하지만 나중에 도둑을 만나면 내가 그것을 다시 뺏어올 수가 있죠. 그런 걸 이제 소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근데 어쨌거나 나중에 돌려받으면 다시 점유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본권이라는 표현을 쓴다. 근데 이 소유권은 어떤 권리냐면 그 물건을 사용 수익하고 또 처분할 수 있는 권리다. 즉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를 다 지배하는 것인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제한 물권과 관련해서는 그것을 제한적으로만 갖는 권리들이 있어. 근데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 이것을 용익 물권이라고 하고, 이 용익 물권에 지상권이 있고, 그리고 지역권이 있고, 또 전세권이 있다, 이렇게 말한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렇게 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담보물권이 있는데, 이 담보물권에는 뭐 하는 거냐면, 그것을 내가 이제 예를 들면 받을 게 있어. 돈을 빌려줬다든지 아니면 물건 값을 받을 게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받을 게 있는데, 그 사람이 안 주면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그 사람이 맡겨놓은 어떤 것을 팔아서 처분해서 거기서 나온 돈으로 내가 먼저 변제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런 권리로 유치권, 질권, 그리고 저당권, 이런 권리들이 있다라고 한다는 것인 거다. 근데 이런 것들이 뭐냐? 이 얘기는 입문책을 보고서 여러분들 공부해 보시라고 합니다. 근데 공부하라는 의미가 뭐 완전히 파고 들어가라 이런 뜻은 아니고, 이게 뭐다 하는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물권에는 점유권과 소유권, 그리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요게 있다, 이 말인 거다. 그래서 8가지더라,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이 물권 있고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가족권은 가족관계에서 생기는 권리들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애가 지금 뭐 초등학교 다닌단 말이에요. 아니면 뭐 중고등학교 다녀. 그러면 아직 미성년자야.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그 애를 부모가 잘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애를 잘 키울 권리가 있어야 돼. 그런 것을 친권이라고 하고, 또 그 애 입장에서는 부모가 나를 먹여 살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부양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또 있다는 것인 거다. 그런 것들이 다 가족관계에서 인정되는 권리다. 가족권 또는 뭐 신분권이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신분관계에서 인정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인격권이 있는데, 이 인격권은 우리의 이제 그야말로 우리의 인격에 대해서 인정되는 권리가 인격권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의 명예라든가 또는 뭐 명예권, 초상권 이런 것들이 다 인격권에서 파생되는 것들이다. 프라이버시권까지 다 그런 것들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됐을 때 이 인격권에 침해가 있으면 가장 기본적으로 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죠. 이건 불법행위야. 불법행위는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쉬워요. 그게 불법행위라는 것은 법에서 하지 마라, 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인 거다, 이런 거잖아요.
교통사고는 봐보세요. 교통사고를 내면 불법행위가 되는데 교통사고를 내지 말라는 거잖아요. 내지 말라고 했는데 냈어. 그럼 불법이야. 불법행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남의 인격권을 침해하면 안 되죠. 그래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된다. 이런 얘기인데, 근데 이것이 또 인격권 침해가 있을 때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인 거다. 침해행위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다. 침해행위 정지를 청구하는 거, 이것이 인정이 된다, 이 말인 거다. 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다. 그 침해행위의 정지 청구와 관련해서 보시면 이제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그 특히 뭐 탤런트나 가수, 이 연예인들 같은 경우 생각을 해보면,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요, 만약에 어떤 그 사람의 소위 말하는 스캔들 이런 것들이 신문에 방송이 되면 그 사람 이미지가 확 깎여가지고 굉장히 경제적인 타격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손해배상 받는 것은 사실 한계가 있어. 다 받는 게 아니고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놔뒀다가 나중에 손해배상 받는 걸로는 충분치가 않아. 그래서 계속 그렇게 시비를 걸면 그거 하지 말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을 이제 물권적 청구권에 준해서 인정을 해준다, 이 말입니다. 절대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준다. 그 다음에 이제 사원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사원권은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에서 가지는 권리를 사원권이라고 하는데, 우리 이제 법인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서 단체를 만들었어. 근데 그것이 법인격이 인정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사람처럼 다뤄주는 거예요. 그런 걸 사단법인이라고 하는데, 그 지위에서 갖는 권리를 사원권이라고 한다. 근데 그게 그 사원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있어. 그런 것을 자의권이라고 그래요. 자의권. 근데 모두에게 이익되는 것이 있어. 공익권이라고 한다. 뭐 자의권 그러면 이익배당 청구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공익권 그러면 의결권 이런 것들이 또 공익권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다. 어쨌거나 내용에 따라서 분류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그 다음에 이게 효력에 따른 분류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어떻게 작용하느냐, 어떤 효력이 생기느냐에 따른 분류가 있는데, 거기에 또 이런 권리가 있다라고 한다.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 이렇게 한다. 지청, 형, 항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억해 두십니다. 재가인사, 지청, 형, 항. 그냥 잘 안 외워지면 지청천이라는 독립투사가 있었는데 그 형도 항일 운동을 한 거죠. 지청, 형, 항 이렇게 외우시던지, 지청천 형도 항일 운동을 했대 이렇게 외우시던지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다. 근데 이제 지배권, 이걸 같이 보자면 지배권이라는 권리가 있고,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있고, 형성권이라는 권리가 있고, 또 항변권이라는 권리가 있다 하는데, 지배권은 청구권하고 비교해서 보시면 금방 좀 이해가 쉬워요. 일단 청구권은 봐보세요. 누구한테 야, 돈 줘라고 청구를 했더니 그쪽에서 이행을 해줘야 그 권리가 만족을 얻어요. 그렇죠? 이게 청구권이야. 네, 그게 물권에서 나오면 물권적 청구권이고 채권에서 나오면 채권적 청구권이 되는 거예요. 또 가족관계에서도 그런 청구권이 나와. 아셨죠? 네, 그런 청구권이 있다. 그런데 지배권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 권리의 대상이 되는 것을, 즉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누구의 도움도 없이 이익을 얻는 거예요. 소유권 같은 경우 생각해 보세요. 내 거란 말이에요. 내 거를 내가 알아서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요게 지배권이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지배권, 청구권 이렇게 나눠졌는데, 시험 문제는 이제 또 이게 많이 나오죠. 형성권 요게 나오고 항변권 이게 좀 나와요. 근데 이 용어들은 좀 알아두셔야 되니까 보셔야 됩니다. 근데 형성권은 거기다 뭐 써놨지만 이런 거예요. 그냥 형성시키는 권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즉 뭐냐면 어떤 법률 관계를 그 사람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그냥 변동시켜버리는 거야. 형성돼 버리는 거야. 이게 형성권이다.
그 관계로 형성이 돼버려서 형성시킬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 그 막 뜻풀이 해놓고 외울 필요 없다. 권리자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권리 변동이 생기게 하는 권리 이런 것들 쓸 필요 없다. 됐죠? 그런데 보통의 경우 이제 우리 뒤에서 보시겠습니다만은 취소권, 해제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취소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예를 들면 미성년자가 나중에 뒤에서 공부할 겁니다. 미성년자인 자녀가 계약을 체결하려면 부모의 동의를 받고 해야 돼요. 부모의 동의를 받고 해야 되는데 만약에 동의를 받지 않고 했어. 그러면 그 부모나 미성년자인 자녀가 취소를 해버릴 수가 있어. 그러면 그 계약이 원래 동의받지 않았어도 유효인데 만약에 취소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처음부터 무효가 돼버려. 무효로 형성이 돼버렸죠. 소급해서 무효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해제도 소급해서 무효가 돼버려. 그러니까 형성권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의사표시만으로 그렇게 하면 돼버려. 말로 하면 돼. 말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어서 재판상 행사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재판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다. 법원으로 그 문제를 들고 가야 되는 것들이 있어. 그 대표적인 것으로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뒤에서 채권자 취소권을 공부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외우지 않아도 나중에 공부하면 다 알게 됩니다. 근데 이 채권자 취소권은 반드시 재판상 행사를 해야 된대. 뭐 재판상 이혼권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래. 이렇게 받으시면 된다. 요걸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문적으로는 봐보면 그러니까 조문에 이름 붙여서 있기로는 청구권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청구권을 행사했더니 어떤 법률 관계가 생겨버렸어. 변동이 됐어. 그러면 그건 실질적으로 보면 형성권이 되는 거죠. 그런 것으로 예를 들면 지료 증감 청구권, 차임 증감 청구권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전세금 증감 청구권 이런 것들이 있어. 이렇게 증감 청구를 증액 청구 내지는 감액 청구를 했어. 그랬더니 그 관계로 돼버린다는 거죠. 이게 증감 청구권이다 이 말입니다. 이 지료 증감 청구권 됐죠? 그런데 봐보세요. 요게 청구를 했더니 그렇게 돼버려. 형성권이죠. 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뒤에 가시면 지상물 매수 청구권 또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이런 것들을 공부할 건데 이렇게 매수 청구를 했더니 분명히 조문에는 청구권 이렇게 되는데 매수 청구를 했더니 아예 매매 계약이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이 팔 생각이 있든 없든 간에 매수 청구를 하면 매매가 돼버려. 이런 권리가 있다네. 그 관계가 만들어져 버렸죠. 만들어져 버렸어. 그 만드는 권리를 형성권이라고 하는 것인 거다. 요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항변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항변권은 뭐냐면 요걸 청구권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청구권을 인정하는데 너 청구권 이거 말 안 돼. 저지시키는 거야. 저지시키는 권리를 항변권이다 이렇게 말한다. 청구권이 없다는 게 아니고 너 청구권을 인정하는데 나 못 줘 이 말인 거다. 이게 항변권이다. 근데 그 항변권에 연기적 항변권과 그다음에 영구적 항변권이라는 것이 있다. 영원히 이 말인 거죠. 영구적 항변권이라는 것이 있다. 요거를 잠깐 봐두시는데 이런 예를 가지고 보시면 쉬워요. 보세요. 갑을 간에 매매 계약을 맺습니다. X를 10만 원에 매매 계약을 맺었어. 이걸 예를 들면 9월 20일 날 주기로 했다. 이렇게 한번 봐보자고요. 9월 20일이 며칠인지는 모르겠는데 9월 20일 날 9월 20일이죠. 무슨 요일인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X를 봐보세요. 매도인이 주면서 우리 10만 원을 우리 10만 원을 주면서 X를 받아올 거잖아요. 또 반대로 갑은 X를 주면서 10만 원을 받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갑이 봐보세요. 매매 계약을 맺었으면 이 매매 대금 청구권 요건이 있어요. 있어. 근데 지가 X는 주지도 않으면서 이걸 달라고 하면 우리도 나 못 줘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요게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특히 동시이행의 항변권 이렇게 말합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그 사람이 줄 때까지, 네가 줄 때까지 나 못 줘 이 말이 이런 뜻인 거다. 네가 줄 때까지 나 못 줘. 요게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다. 그렇게 된다는 것인 거다. 그때까지 연기가 되는 거죠.
또 그 외에 보증인의 최고금속의 항변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내용은 나중에 또 뒤에서 보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구적 항변권으로서 상속인의 한정 승인의 항변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걸 잠깐 한번 보시면 좋아요. 갑이라는 사람이 채권자예요. 채권자. 그래서 을한테 을이 지금 채무자인데 을한테 이 돈을 받을 게 5억이 있어요. 그럼 이제 을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이 5억 빚을 지고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이 가진 재산은 3억이야. 이런 경우에 봐보세요. 갑은 을한테 5억을 다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만약에 이제 이걸 강제 집행을 해서 3억을 받아갔단 말이에요. 2억을 다 못 받았어도 나중에 어쨌거나 이 사람이 2억을 벌게 되면 또 받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병이 그 아들로서 상속을 했는데 이분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이 사업하다가 잘못해서 돌아가셨어. 근데 이제 아버지가 사업이 잘 안 돼서 돌아가셔서 지금 화병이 생긴 것은 맞다네. 아들을 상속인이라고 하고 그 아버지를 피상속인 이렇게 말하면 상속인, 피상속인. 근데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느냐면 원래 이 상속은요 아버지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내가 이어받는 거예요. 포괄적으로. 그래서 포괄승계 이런 표현을 쓰는데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던 플러스 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그런 유업을 다 승계를 한다 이 말인 거죠. 재산을. 아셨죠? 그래서 3억도 이 병께 되는 거예요. 그냥 병 한 사람만 있다고 보자고요. 병께 돼. 그리고 빚 5억도 병의 채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봐보세요. 이 상속인 입장에서는 아버지한테 3억 받아서 5억 빚을 갚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내가 언제 2억 더 벌어서 갚냐고요. 도저히 안 되지. 이럴 때 한정 승인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정 승인은 아버지가 얼마나 낳았는지 모를 때 이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의 그 채무 3억 요걸 다 부담하는 건 맞아. 그런데 3억이 아니라 5억 채무를 다 부담하는 게 맞아. 그런데 아버지가 남겨둔 3억에 대해서만 이건 좀 어려운 말인데 책임을 진다 이렇게 말해요. 나중에 이제 뒤에 가시면 공부할 거예요. 법률 용어로 좀 차이가 있다. 채무와 책임이라는 개념을 쓰는데 구별해서 쓰는데 채무는 갚아야 되는 당위야. 책임은 나중에 이거 강제 집행은 여기까지만 할 수 있는 거야. 집행될 수 있는 거 이것을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정 승인했어. 그러면 상속인은 이 5억 빚을 3억까지만 갖고 나머지 2억 있죠. 2억 부분에 대해서는 나머지 2억 부분에 대해서는 못 줘라고 해도 된다. 이게 영원히 그래서 영구적 항변권 이렇게 된다는 것인 거죠. 네, 이렇게 해두시고요. 나머지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 이제 교재를 보시면서 잠깐 보겠습니다. 일단 13페이지 그 권리의 종류에서 1번 내용에 의한 분류 이거는 쭉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되는데 제가 안 읽어드린 부분들은 그렇다네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되지 그거를 막 다 외우려고 들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재산권, 가족권, 인격권 그리고 넘어가셔서 사원권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작용에 의한 분류로서 지배권, 총권, 형성권, 항변권 이런 것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형성권 여기서는 봤더니 바로 두 번째 줄에 가시면 권리자의 의사표시만 있으면 바로 법률관계의 변동이 일어나는 것들이 있어. 동의권, 취소권, 추인권, 상계권, 계약의 해제 해제권, 매매의 일방 예약 완결권 등이 있는데 이것도 외울 필요 없어요. 공부 계속 하다 보면 민법 공부를 하다 보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의사표시만으로 되는구나. 이게 기본 원칙이에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비로소 법률관계의 변동이 일어나는 것들이 있어. 즉 재판을 해야만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뭐냐? 채권자 취소권이 있다 대표적으로. 근데 이거는 뒤에서 우리 채권자 취소권을 채권법에서 아주 자세히 또 공부를 해요. 그때 아시면 되겠다. 한편 공유물 분할 청구권, 치료 증감 청구권, 치상물 매매 청구권, 부속물 매매 청구권, 매매대금 감액 청구권, 차임 증감 청구권 등은 법문상 청구권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형성권으로 해석한다. 형성권이 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청구를 했더니 그 관계로 형성이 이미 돼버렸어.
그래서 형성권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다. 근데 이것도 다 외우거나 이럴 필요는 없고 나중에 이제 관련된 곳에서 계속 보면 아 이건 형성권이다 이렇게 알게 된다는 것인 거다. 청구권이다 이름 붙여져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청구권이에요. 근데 이것들은 형성권이다 이런 것인 거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라번의 항변권이라고 하는데요. 항변권이란 상대방의 청구권 행사에 대해 그 작용을 저지할 수 있는 권리. 여기서는 중요한 게 저지권이에요. 저지권 또는 반대권이라고도 하는데 이 말이 작용을 저지시키는 것이지 상대방의 청구권을 너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너 청구권 있는 거 맞아. 하지만 못 줘. 이런 뜻인 거다. 거기에 연기적 항변권, 그 속에 봤더니 동시행위 항변권, 보증일의 최고검색의 항변권. 최고검색의 항변권은 나중에 뒤에서 또 봅니다. 또 상속인의 한정승인의 항변권은 영구적 항변권이다. 영원히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인 거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분류로 가시면 절대권과 상대권이 있다. 그 개념을 한번 읽어봐 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번의 일신 전속권과 비전속권이 있다. 이제 그거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 일신 전속권이라는 것은 용어를 한번 봐보세요. 일신에 전속하는 것인 거야. 이 일신 그러면 뭐냐면 그 사람 일신이 말인 거죠. 일신, 나 아니면 여러분 이렇게 봐보시라고요. 그래서 그 일신에 오로지 이 전자가 오로지 전자야. 속하는 권리, 그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권리 이 말인 거죠. 다른 사람한테 넘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또 행사할 수도 없어. 특히 이제 그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권리 이런 것을 귀속상 일신전속권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들은 그 권리가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또 상속이 될 수가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 우리 아버지도 인격권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그 인격권까지 내가 상속할 건 아니겠죠. 나의 인격은 따로 있는데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끝나는 거야. 돌아가시면 다른 사람한테 넘겨줄 게 아닌 거죠. 그런 게 일신전속권이다. 근데 때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이런 것을 행사상 일신전속권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다른 사람이 대리를 하거나 대비 행사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다.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행사하는 것 이런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죠. 안일 비자를 써서 전속하지 않는 권리 이런 것을 비전속권이라고 한다. 비전속권. 그 사람에게 전속되어 있는 권리가 아니다. 보통 이제 재산권 같은 경우는 사실 봐보세요. 그 책을 제가 가져도 되고 지금 공부하는 분이 사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가져도 되잖아요. 네가 가져도 되고 내가 가져도 되고 또 다른 분이 가져도 되고 이런 것들은 비전속권이다 이 말인 거죠. 이 아파트를 이 건물을 지금 주인이 있을 텐데 그분이 가져도 되고 내가 가져도 되고 또 다른 사람이 가져도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비전속권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다번에 주된 권리 종된 권리가 있는데 우리 권리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권리가 두 개가 있어. 근데 하나는 이 두 개가 관련이 있어도 주된 권리가 있고 그에 딸린 권리가 있어요. 이것을 종된 권리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이해해 보면 쉬운데 이 땅이 갑소유 토지예요. 근데 남의 땅을 빌려서 우리 건물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 건물을 을이지어서 을소유 건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남의 땅에 그냥 무단으로 건물을 지어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 빌려서 해야 돼. 그래서 예를 들면 지상권을 설정해서 아니면 임대차 계약을 맺어서 임차권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이 말인 거죠. 그러면 이제 이 건물 소유를 위해서 딸린 권리로 쓰이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건물 소유권이 주된 권리가 되고 그다음에 지상권 임차권이 종된 권리다 이 말인 거다. 주된 권리, 종된 권리. 우리 나중에 뒤에 가면 주물종물이라는 것을 공부하게 될 텐데 그때 주된 권리, 종된 권리가 주물종물 이론을 유추 적용해서 처리를 해줘요. 그런 의미에서 그때 좀 의미가 있다 하는 정도로 봐두시면 되겠다. 그래서 주된 권리 없이 종된 권리는 있을 수가 없겠죠. 주된 권리가 있어야만 된다. 주된 권리가 이전되면
종된 권리도 따라간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들을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돈을 확실하게 받기 위해서 내가 채권을 갖고 있는데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을 설정했어. 그러면 그것이 종된 권리로서 저당권이 있는 것인 거다, 이 말인 거다. 그 다음에 라번의 기성의 권리, 기대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3절 권리의 발생 및 경합에 관한 문제가 있는데, 먼저 1번에 권리의 발생에서 권리 규정이 있어. 요 말은 뭐냐? 권리 규정, 요거는 이런 것인 거다. 아니, 권리가 생기려면 권리에 관한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권리 규정이다, 이렇게 말한다. 16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이제 권리 경합이라는 것이 있는데 요거를 간단히 좀 말씀드려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권리 경합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어떤 사실관계에서 여러 개의 권리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생기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권리 경합이라고 말한다. 봐보세요. 예를 들면 우리 이제 갑이 을한테 뭘 빌려줬어요? 임대인으로서 빌려 쓴 사람을 임차인이라 그래요. X 물건을 빌려줬어. 근데 이 임대차가 종료했다,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이제 을이 갑한테 이걸 돌려줘서 갑이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돌려주지 않으면 갑은 만약에 이걸 자기 걸 빌려줬으면 X에 대해서 내 거 돌려줘라는 소유물 반환 청구권이라는 것이 인정된다. 소유물 반환 청구권, 요게 인정이 되고, 또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는 이렇게 해요. 임차인이 너 X 이걸 빌려서 사용 수익하다가 임대차가 끝나면 돌려주겠다라고까지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면 임대차 계약에 기한 반환 청구권, 요게 또 인정이 된다, 이 말인 거죠. 반환 청구권이 인정이 돼. 그래서 이 권리 두 개가 다 생기는 거죠. 이런 것을 특히 뭐라고 한다? 권리 경합. 다 생기는 것을 경합한다, 이렇게 말한다. 또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똑같은 사례에서 예를 들면 갑이 을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고 X 가옥을 빌려줬어요. 그래서 임대인, 임차인. 그런데 임차인이 이걸 쓰다가 잘못해서 집을 불태워버렸어. 그러면 X가 소실이 돼버렸죠. 소실됐다, 이렇게 말하면. 이랬을 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봐보세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야, 내 집을 불태웠으니 내 집 내놔. 그런다고 내놓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손해배상으로 돈으로 메꾸는 거예요. 그런 걸 손해배상 청구권이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는 내 집을 불태웠으니 너 불법행위다, 하지 말라는 거 했으니까 불법행위다, 그래서 손해배상해라 하는 청구권이 생기는 것이고, 또 한 가지가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임차인이 잘 쓰고 돌려주겠다라는 채무를 부담하면서 빌려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채무를 제대로 이행을 못했어. 이것을 채무불이행이라고 한다. 그 중에 이제 불타버렸으면 이행불능이다, 이렇게 말할 건데, 채무불이행으로서 이행불능이 된 거야. 이행이 불가능해. 돌려준 게 불능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또 손해배상 채권이 생긴다.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긴다, 이 말인 거죠. 손해배상 청구권 두 개가 생겼어. 이런 것에 의해서. 이런 것을 특히 청구권이 두 개가 생겼다, 그래서 청구권 경합이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인 거다. 됐죠? 형성권이 두 개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형성권의 경합, 이런 게 생길 수가 있다, 이 말인 것인 거다. 근데 이제 그 밑에 법조 경합이라는 것은 뭐냐면, 법조 경합 또는 법규 경합, 이렇게도 말을 하는데,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만약에 갑이라는 사장님이 있어요. 이 사람을 사용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을이라는 피용자, 직원이 회사 일을 하다가 병이란 사람을 다치게 했어. 피해자가 생겼단 말이에요.
다치게 하면 안 되는데 다치게 했으니까 이때는 불법행위가 돼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피해자에게 생기고 채무를 부담하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걸 사용자가 그 사람한테 시켜서 일을 했으면 사용자 너도 같이 책임져라 라고 하는 사용자 책임이란 규정을 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게 이 사람이 법인이 되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법인의 대표자로서 이사가 된다. 그러면 그 이사가 사고를 쳤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피해자가 갖는 거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갑한테도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한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돼. 어쨌거나 같은 관계에서 보면 이 사람이 사장님으로서 사람을 써서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났어. 그러면 사용자 책임을 진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장님이 법인이야. 근데 그 일한 사람이 또 쓴 사람 중에서도 이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한다. 사용자 책임이 아니고. 그래서 이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사용자 책임을 밀어내버려. 그래서 요것만 적용되는 것을 하는 거죠. 이런 것을 법조경합 내지는 법규경합이라고 하는데 법 조문상으로만 경합이 되고 권리는 하나만 생기는 거죠. 요걸 다른 측면에서 봐보면 이게 일반법이고 이게 특별법이에요. 그러면 일반법, 특별법의 관계에 있게 되면 특별법이 우선해서 적용되도록 하는 원칙이 있죠. 이걸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여기에 적용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인 거다. 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페이지에 보면 제4절 권리행사와 의무의 이행 여기 나와 있는데 권리행사 의무이행 잘 해야죠. 권리행사와 의무이행 잘 해야 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 그런데 이제 이번에 권리 충돌과 순위에 관한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예요. 앞에서 이제 권리 경합은 저기서 봐보세요. 저 앞에서 갑이 을한테 소유물 반환 청구권, 임대차 계약에 기한 반환 청구권, 또 갑이 을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권리가 한 사람한테 두 개가 생겼죠. 이건 경합이라고 한다. 근데 충돌은 뭐냐면 같은 대상을 놓고 두 개의 권리가 서로 충돌하고 있어. 두 사람이. 그러면 어떤 권리가 우선할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사람이 갑이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임대인이야. 주인인데 을한테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차인인데 X를 빌려준 거예요. 그러면 임대차 계약을 맺어서 이렇게 을이 임차권을 가지게 되는데 만약에 병한테 이것을 갑이 팔아버렸다 이렇게 봐보세요. 양도를 해버렸어. 그러면 병이 양수인이 돼서 이 사람이 소유자가 됐는데 새로운 소유자, 신소유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봤을 때 이 X를 놓고 보면 임차인은 그에 대해서 채권을 가지고 있고 얘한테 빌려달라고 주장할 수 있는 채권이 있는 것이고 병은 물권을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은 채권이라는 권리를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이 봐보세요. 이거 내 거니까 돌려줘 라고 청구했을 때 임차인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X를 놓고 충돌이 생겼죠. 이게 권리의 충돌 문제가 된다는 것인 거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물권 상호간 그다음에 물권과 채권 간 채권 상호간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요. 근데 이제 물권 상호간에는 뭐 물권이 먼저 어떤 것이든지 먼저 성립한 물권이 우선한다 이런 원칙이 기본적으로 있고요. 근데 물권과 채권 간에는 물권이 채권보다 우선하는 권리다 이렇게 말한다. 물권은 절대권이어서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지만 채권은 상대권이어서 상대방한테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임차인은 갑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니까 X를 쓸 수 있도록 을이 갑한테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거예요. 다른 사람 제3자한테는 그걸 주장 못하는 거야.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근데 이 물권은 이 내가 만약에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사실 을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도 다 주장할 수 있는 것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여기 우선한다 이 말인 거다. 이게 기본 원칙이에요. 근데 원칙은 그런데 항상 예외는 있죠. 예외는 있는 것인 거다. 그래서 원칙과 예외로 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채권 상호간에는 이런 원칙이 있다.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채권자는 누구나 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채권자는 평등해. 그래서 누가 먼저다 이런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어요. 돈을 A라는 사람이 먼저 빌려주고 B라는 사람이 또 그 다음에 빌려주고 C라는 사람이 빌려줬는데, 최근에 빌려줬는데 그 채무자가 좀 심상치 않대. 그래서 돈을 받아가려 그래. 그랬을 때 A, B, C 중에서 누가 먼저 행사했느냐에 따라서 그 결론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받아간 사람이 임자야 이런 것이죠. 그런 것을 특히 선행주의라고 한다. 선행주의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제 그 사람이 진짜로 파산했어.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이 빌려준 돈이 있는데 그 빚을 다 못 갚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평등하게 채권에게 비례해서 배당을 받아서 가는 거예요. 이런 것이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다는 것인 것이다. 네, 이렇게 봐두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두시고 가고요. 책을 따로 체크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 신의성실의 원칙이야. 신의성실의 원칙인데, 이 신의성실의 원칙이 워낙에 중요해서 오늘 한꺼번에 이걸 보시기는 힘드니까 요거는 그냥 내일 이어서 좀 보자고요. 오늘 첫날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날은 한꺼번에 많이 하면 사람들이 질리니까 천천히, 내일 이어서 하면서 조금 더 진도를 더 속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